지금 지지율에서 제일 앞서가 있다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대선 레이스에서 제일 앞서가 있다고 하는 문재인 캠프에 교수들이 한 1000명 정도 몰려 있다고 합니다. 자문 그룹, 이름 뭐라고 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문 그룹인데, 이제 선거 캠프죠. 정책을 만들고 공약을 만들고 그 어떤 이론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그룹일 텐데, 그 1000명이라고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교수들 집단 한참 됐고, 그 이후로도 속속 하고 있다. 더 모이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또 최근에는 굳이 교수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문가 그룹 해서 1000명 외에 500명까지 더 있다. 그런 썰도 들리고 있습니다. 1000명이든 1500명이든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교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가는 거냐. 우리 이제 아주 보편적인 말이 됐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교수, 폴리페스 계절이 또 다가왔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재인 캠프만이 아닙니다. 아마 안철수 캠프에도 상당히 많이 가 있을 테고요. 다른 이런 데도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저기 여러 군데 발 걸친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직업 정치인의 철새 못지않게 철새 폴리페스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소문을 듣기에는 반기문 캠프 때, 반기문 캠프 불과 2주 정도 활동하고 드랍했죠. 그런데 그 전부터 반기문 캠프에도 소위 교수들이 상당히 많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또 어디로 옮겨갔다 이런 썰도 들리고요. 교수들이 정치를 하는 것, 모든 다른 직업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치하는 그 자체를 비판할 일은 전혀 안 됩니다. 없습니다. 비난할 일도 아니고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직업 선택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정치 참여하는 것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것도 헌법이 정한 가치입니다. 직업적으로 가든지 정치적 스탠스로 가는 거나 자유롭다 이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직업으로서의 어떤 그 보편적 윤리 기준이랄까요? 직업의 어떤 직역의 보편적 어느 정도 그 기준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상하탑을 지키거나 아예 좀 자기 신변을 정리하고 정치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우선 첫 번째로 들고요. 그래서 의사를 좀 분명하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우선 교수를 몇몇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직업 윤리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가는 직업, 업의 가치라는 것도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폴리페스들이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이제 그 관료가 됩니다. 그러면 요즘 MB 때 한참 유행하는 그런 말로 보면은 어공이 되는 겁니다. 늘공과 어공 아시죠? 늘공은 늘 공무원이었다. 그래서 행시로 됐거나 직업 공무원을 해온 사람들 늘공이라 그러고, 어공은 어쩌다 보니 공무원 된 사람들, 낙하산 되고 정치 바람 타고 돼서 어공이다 했는데, 이제 어공이 되는 겁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이 어공들이 개판 친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가까이만 봐도요, 그 최순실 게이트 옆에 있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였죠. 경제학교에서 안종범 무너진 케이스를 그걸 봐도 그렇고, 한양대 교수였던 김종도 그렇고, 문체부 차관했던, 그 이전에 또 문체부 장관했던 김종덕, 거기는 홍익대 교수였던 사람들인데 그 무너진 케이스 말할 것 없고요. 그 국내 망신이고, 그보다 국제 망신도 있었죠. 산업은행 총재했던 홍기택 씨 같은 경우는 거기도 중앙대인가 어디 교수하다가 정말 엉터리 택도 아닌 폭로전 하다가 베이징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 개발은행 AIIB에 한국이 당연직으로 가졌던, 한국이 어렵게 쟁취해서 우리 한국 몫으로 가졌던 AIIB에 이사직만 그냥 내팽개치고 떠돌다가 들어간 그 홍기택 씨 같은 경우는 자리 하나만 그냥,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도 됐고 그랬습니다. 물론 폴리페스 중에 그럼 성공한 사례는 없느냐? 있죠.
예를 들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옛날에 작가 남덕우 씨 같은 경우는 서강대 교수에서 관료로 변신한 뒤 한국의 그 성장기의 개발 경제의 설계를 짜고 또 뭐 부총리로까지 맡으면서 요직을 해서 잘 성공한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즘 안에 대학에서 연구하고 이론을 공부하고 잘 닦은 그런 실력,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책이라는 툴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고 진보시켜 발전시켜 나가고 국가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것 그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능력이 되느냐, 뚝심을 갖느냐 이건데 문제는 이제 그런 정책을 개발하다 보면은 어줍잖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의공이 되고 싶고 직급을 높이고 싶고 막 그런 거란 말이죠. 정책을 잘 만들어서 하도록 설계도를 딱 짜서 그다음 그 집행자는 깔끔하게 나는 설계자다. 그래서 정책을 설계하고 국가의 미래를 쫙 청사진을 마련해서 그걸 집행자들한테 탁 던져주고 깔끔하게 나는 상하탑으로 돌아간다. 연구실로 돌아간다. 강의실에서 학생과 부딪힌다. 이렇게 깔끔하면 좋은데 이제 의공이 되고자 이러는 과정에서 그런 불상사가 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이 다 돼가네요. 현직에서 부처 출입할 때 이름만 되면 유명한 정통 이제 관료 널공이죠. 행실을 해가지고 예리한 그 장관급의 그 인사가 교수 출신의 외부 전문가를 데려와가지고 미션을 줬는데 일을 잘하거든요. 공무원들이 하는 그 특유의 기획, 국회를 상대하고 언론을 녹이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성동격서하고 약간은 속임수 비슷한 트릭도 쓰고 한 이런 거를 해가야 되는데 의공으로 들어온 교수가 그걸 너무 잘하니까 그 장관급 인사가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래요. 당신 그런 기술을 어디서 배웠어? 학교에서 순진한 줄 알았더니 말하자면 칭찬이 아니라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뭐 그런 기획력이 있으면은 덜할까 없으면 순진한 거고 있어도 좀 사실은 좀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성공 사례는 사실은 적고 의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폴리페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당사자들은 나는 아니다. 나는 실제와 그걸 잘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최근에 해도 보십시오. 문재인 캠프에 들어간 사람 중에 서강대에서 지금 명예교사나요? 김광두 씨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정부 출범 때 소위 줄푸세 공약을 만든 그 아주 기초를 한 말하자면 역할이 컸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줄푸세 뭐죠? 줄이는 거. 세금을 줄이고 푸는 뭐였던가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우고 어쨌든 그런 성장 전략을 마련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고 그 옆에는 그 한성대에 있던 김상조 그 이제 옛날에 재벌 저격수단 그런 별명도 있었는데 김상조니 또 진보 쪽이라고 하는 연세대 김호기 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으니까 약간은 어색한 듯 어리둥절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그게 하나의 통합적 모습이라든가 좌우 합작적 상황 혹은 진보 보수의 어떤 공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화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구색 맞추기로 동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화려한 변신인지 때로는 구색 맞추기에 동원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야기 좀 여담입니다만은 그 문재인 캠프에 상당히 핵심에 있다는 중요한 조직을 맡고 있다는 어떤 인사를 어떤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 교수들만 해도 1000명이나 와 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러면 그 1000명들이 마치면 다 기관장 아니면은 장관이다 뭐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일자리 어떻게 할 거냐? 그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정권을 잡았다 치면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우스갯소리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잡았다 치면 어떻게 하려니까 그쪽이 말이 그래요. 아니 같이 정책으로 만들어가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집행해서 자리를 맡아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이념으로서 그 어떤 연구의 성과로서 본인의 신념으로서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지성원 그룹으로 가는 것도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디다마는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당사자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나와서 무수한 낙하산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낙하산을 가기를 희망하고 폴페스들 얘기입니다. 낙하산 가고 아니면 정권의 정치 권력의 집사
대리인 있잖아요. 그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게 소신없이 한 게 바로 지금 최근에 나타난 몇 명들 그 최순실 게이트 몇 명 그런 상황일 겁니다. 사실 낙하산 부대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낙하산이 꼭 폴리페스들만 가겠습니까만 어쨌든 정권을 잡으면은 정치 그 권력 주변에 있던 사람들 혹은 또는 최고 그 권력부에 오랫동안 어떤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갖 명분으로 해서 이제 낙하산으로 쫙 내려가는데 바로 그 낙하산이 문제인 겁니다. 낙하산이 한 사람의 그 어떤 그 가는 자리에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적절하게 그 자리에 가서 개혁과 변혁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의지가 없느냐 이런 문제도 현상적으로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있느냐, 전문성과 그 자리에 어떤 뭐 개혁성 혹은 그 자리에 적임성 여러 가지 그것도 문제지만 그 낙하산으로 폴리페스다 다른 기타 정치인이다 그 후보들이 신세진 사람이다 가는 순간에 바로 그 낙하산 부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공기업, 공공기관, 이 공공노조가 견고하게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즉 낙하산을 올 때 한번 혼내는 겁니다. 그러고 군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고는 결국은 봐주면서 대신 우리의 노조의 이익, 노조의 요구사항 당신 확실히 지켜야 돼. 알았지? 하는 군기를 잡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낙하산 인사가 딱 내려가면은 해당 공공노조에서 뭐 사장실을 CEO실을 점령을 하거나 현관에다 텐트 치고 무조건 낙하산 방지, 낙하산 반대해가지고 플랜카드 걸고 대자보 붙이고 농성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국적 코스잖아요. 한국적 문화고 한국적 특성이고 한국적 빛나는 전통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낙하산 지명된 사람은 그 회사의 뭐 총무과장, 총무부장, 총무담당 이사 이런 사람하고 아는 사람 쓴 데서 노조하고 이제 치사한 협상이 벌어지는 거죠. 야, 며칠 하고 그만둬. 한 3, 4일 그러다 말고 잘할 테니까 앞으로 잘해줄 테니까 좀 그만해. 들어가게 해줘. 이런 식으로 풀면은 노조에서 뭐합니까? 안 돼하고 강경하게 버티다가 낙하산 처음 받아봅니까? 그러니까 요구사항. 당신 오면은 함부로 개혁한다고 뭐뭐뭐만 손대서는 안 돼. 또는 반대로 노조에서 원하는 수건사업이 이건데 알아서 할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더럽고 안 맞고 이렇다 해도 오케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저급한 비즈니스 약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낙하산이 다 가는 겁니다. 그러고 노조는 굳건하게 자식들 이번에도 한 봐줘서 확실하게 해야 돼. 뭐 이런 구조로 가는 그 공공노조. 그리고 그 공공노조가 결국 우리나라 노동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그 양대 노총의 중심축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견고한 스크램을 짜고 있고 그 스크램을 돌파해도 못합니다. 낙하산의 웬만큼 정당성과 웬만큼 전문성과 웬만큼의 개혁성과 어떤 웬만큼의 어떤 그런 돌파력과 뚝심 없이는 노조가 못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 무수히 싸운 경험을 가진 배심 있는 노조 세력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지게 마련이고. 그런 노조의 아성은 높아져 가는 거고, 뭐 결국 노동개혁 이런 것도 멀어져 가는 건데.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폴리페스 보고 제가 좀 멀리 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폴리페스들이 쭉 늘어서서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쭉 가면은 그런 데까지 이어진다 이거고. 또 내놓는 정책도 그렇습니다. 대학에 있다 해서 과연 지금 좋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거냐 지금 돌아보는 거 보면은 복지 정책, 돈 쓰기 정책, 오로지 성장 동력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경제를 좀 뭐랄까 좀 활성화하고 여기서 소득 3만 달러를 확 찍고 넘어서 그 단계로 넘어서는 더 한 단계 비약하는 경제 공약을 못 내고 안보도 그렇고요. 뭐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안보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갈등을 부채질하고 묘하게 그 구호나 말이나 조금 비틀고 기성 정치인들이 하는 흉내나 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동원되고 하는 건 좀 그렇다. 조금 더 멀리 나가 볼까요? 조금 더 멀리 나가면 도무지 이런 분위기에서 노벨상 나오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대학에서 물론 노벨상이 꼭 대학에서 나와야 하는 법도 없죠. 일본 같은 데서 보면 중소기업 같은 데서도 나오고 기업에서도 연구에서 노벨상 나오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연구 성과를 내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학이 그런 전문 연구를 하라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상하탑이고 연구하는데 과연 노벨상 같은 건 우리가 꿈도 못 꿀 상황이다. 전부 다 정치한다고 미쳐있는 판에 이게 정치가 무슨 사회과학, 상경계, 뭐 법 이런 것만 그렇습니까? 공대도 공학 무슨 R&D 연구 관련
공약 만든다고 다 분야 불문이잖아요. 분야 불문, 전공 불문 그렇게 해서 짜여져 있다 보니까 뭐 노벨상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아카데믹한 국내에서 성취 이런 거는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살리는 건 좋다. 그러고 현실에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꾸고 싶다는 그 의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직업을 바탕으로 해보다는 그거는 충분히 의지는 이해하지 하고 그러고 그 정치 참여 자체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시비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다만 대학에서 그 기대치 우리가 일반적 기대치와 있고 일반적 직업윤리 업의 본질이라는 것과 볼 때는 좀 과하고 쏠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에서 이 대학 교수들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좀 유독 몸값이 비싼 것 아니냐. 실제 이상보다 몸값을 비싸게 쳐주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대학을 마치고 명예교수가 되면서 좀 건강도 좋고 영양도 좋으니까 65세 정년퇴직해서 열심히 정년이 다 된 사람이 사표를 내고 정치권을 가서 한번 변신한다. 그 자체는 뭐 제2의 인생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만은 한창 연구하고 대학을 이끌어가고 상아탑에 불을 밝혀야 될 나이에 거기 가서 그 겨우 권력 주변에나 서성대는 지금 겉으로 이름 올리지 않고 주변에 서성대고 한 다리 이래 한 발 떨어져서 자기의 이름은 가리채 하고 있는 그런 폴리페스들도 무지 많을 건데 이런 문화, 이거 하나의 문화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인들의 행세, 또는 지식인들이 나 박사요, 어디 대학 교수요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보이고 조금 좀 가치 없어 보인다. 가치 없어 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아탑에서 가치를 지키고 몸값의 진정한 의미에 지금 과도한 이런 정치권의 이런 몸값에 진정한 자기 몸값을 좀 유지하는 훌륭한 학자들, 훌륭한 교수들, 훌륭한 연구자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나오면 우리 사회도 한 단계 더 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존경의 대상이 더 늘어나는 사회, 그것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2017년 3월 22일 수요일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일면톱은 근로시간 단축 기사를 올렸는데요. 사실 이 기사는 어제 3월 21일자에 시내판에 반영된 기사였습니다. 제가 초판을 읽어드릴 때는 이 기사는 없었고요. 시내판 반영에 어떻게 되냐 밤사이에 알려진 거라서 여야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쉽게 말해 단순하게 말해서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국회 환노위 해당 소위의 내용을 크게 소개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무수한 파장, 영향, 부작용 이게 심각한데요. 그거까지도 이미 시내판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다시 그거를 진행된 상황으로 기사를 올린 겁니다. 요건 제가 내일쯤이나 한번 칼럼으로 한번 그 의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68에서 52시간 단축하는 걸로 국회 전개역 합의하면서 산업 현장 들쑤신 국회 대선 의식 노사 제쳐놓고 합의했다. 기업 추가 부담, 근로자 임금 감소, 노사 양쪽 모두 다 부담스러운 거다 하는 겁니다. 정년 연장 혼란 사태와 판박이가 됐다 하는 기사가 들어갔고 옆에는 검찰에 나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박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다시 보지 않기를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돌아온 현대차 단숨에 시가총액 2위를 탈환했다. 1위는 물론 삼성전자죠. 코스피 5년 6개월 만에 최고고 어제 뭐 현대차가 아주 압도적으로 올라버렸습니다. 하루 현대차가 8% 정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2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임종용 대우조선 강제 채무 조정하겠다 그랬고 박 대통령 검찰 조사는 기사 얘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면 역시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이런 제목을 달아놓고 자택서 검찰까지 8분이 걸렸다. 6초 동안 짧은 두 문장 남기고 조사실로 갔다. 뭐 엘리베이터는 일반용을 탔다. 지검장이 아니라 차장과 티타임을 가졌다. 검찰 박 전 대통령 진술 거부 없이 답변을 잘했다. 조사실, 휴게실, 창문 블라인드를 모두 가렸다. 남색 코트에 바지 차림, 전투복 모두 했다. 1월 23일 현충원 참배하고 3월 12일 청와대 나올 때도 이 같은 복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면도 이어집니다. 박 전 대통령 소환 검찰. 검찰 앞에선 피의자 박근혜 이런 제목을 달았군요. 사익 추구한 적 없다 해명 그랬겠죠. 강제 모금 등 13개 혐의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미르 K재단 설립 최순실과 논의했지요 라고 공방을 했고 박 대통령 문화융성 이후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 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병철이는 법은 아부하지 않는다 하는 검찰총장 김수남이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 선택을 했고 역풍 우려 몸 낮춤 박 국민께 송구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29자 두 문장 입장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파면 11일 만에 첫 육성이고 피해자 신분으로서는 모범 답안을 얘기했다고 일단 기사를 써놨습니다. 대우조선 추가 지원 논란, 임종용 다그친 정치권, 혈세 또 쓴다고 대우조선 살아날 수 있겠나? 이건 뭐 정치권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청문회 방불케 한 정무위원회입니다. 정치권의 파산 공세, 정부 일부 판단 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뭐 이거 대우조선을 살리면서 구조조정하기로 한 마당에 또 지원할 수도 안 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몰 비용과 여기서 중지해야 될지 더 투입해서 충격을 최소화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 수학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5개월째 신바람 났다. 3월에도 15% 뛰었다.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석유 제품 수요가 급증되면서 사드 갈등 어쩌고 하지만 중국 수출도 16% 늘었다고 합니다. 수출 낙관론은 계속될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6대 궁금증. 근로시간 줄면 41만 명의 월급이 39만 원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일자리는 11만 내지 19만 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6대 궁금증 이건 다음에 제가 칼럼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근로자의 부담 떠맡긴 포퓰리즘이라고 했네요. 우리 노동전문위원 전직 고용부의 공무원으로도 일했던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얘기로는 기업 근로자의 부담을 떠넘긴 포퓰리즘이다 하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정치면 문재인 박근혜 진실 밝히고 용서 구하라라고 주장을 했다고 써놨고요. 안희정은 새시대 출발점 되기를 바란다라고 논평을 내놨다고 합니다. 홍준표 검찰 바람 불기도 전에 누웠다 하는 홍준표 얘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 다음 홍준표 얘기는 검찰이 바람 불기도 전에 누웠다고 한다고 합니다. 김종인이 어디 갔지? 했네. 김종인. 반문 시국회의 무산 뒤에 공개 일정 없이 자맹 중이다. 각 당 대선 후보 선출 뒤에 반문연대 모색 나설 것 같다 해서 김종인이 어디 갔냐. 또 정치면 한 면 더. 지역 맹주 사라진 대통령 선거 46년 1971년 이후 이어진 영호남 대결 구도가 깨지나? 라고 했네요. 지금은 뭐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이지 꼭 굳이 지역 대결이라고 할 수 있나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지역 대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인 현상이고 뒤에는 민주 대 반민주 뭐 그런 구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 대 반포퓰리즘, 그 다음 광장의 표출된 민심 대 진짜 민심, 그런 대결 아닌가요? 유승민 박검찰 출두 가슴이 쓰렸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제면 보고 끝냅니다. 원전 기업 덩치 키우는 중국 해외 수주 휩쓴다라고 됐네요. 최대 원전 국유 기업, 최대 원전이 국유 기업이고 중해공업이다 했네요. 중해건설그룹과 합병 추진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중국이 이제 어떤 국가적 주요 산업으로 원전이 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남미, 중동 등 20개국의 중국의 원자력 산업 수출까지 지금 도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 막강한 자금력 등등으로 일본 도시바 충격으로 원전이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가 이 세계 시장을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중국이 약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국가적 지원, 정부의 지원, 막강한 자금력. 여기서 우리가 한국 원전을 내상사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중국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와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전쟁.
뭐 그런 기사도 있고, 일본 대졸 취업 시장은 완전히 봄이다. 내년에 채용 10% 더 넣는다. 요건 최근에 1년에 나온 그 기사와 같습니다. 프랑스 대선 TV 토론. 궁지 몰린 트럼프. 미국 FBI가 러시아와 그 내통을 수사 중이다 하는 하원 청문회에 나온 코미 FBI 국장 이야기를 했는데, 푸틴이 클린턴을 정오해서 트럼프 돕기로 했다. 오바마가 도청했다. 이런 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지금 청문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눈치 본 소프트뱅크 스마트폰 투자 포기,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노동개혁은 안 하고, 정부가 노동개혁 할 때는, 박근혜 정부가 외롭게 노동개혁 할 때는 거들떠 보이도 않고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던 국회가 갑자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카드를 워낙 갑자기 들고 합의했다고 나오니까 참 뜬금없다. 좀 엉뚱하다. 애들 다니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과제를 이렇게 합의가 갑자기 던질 수 있는 거냐? 국회는 원래 그런 거냐? 그런 거 해도 괜찮은 거냐? 우선 그것부터 의의합니다. 그 안에 내용의 여러 문제는 차치하고, 국회 의원 몇 명 모이가 그저 우리가 합의하면 다 따라와? 그런 심정인가요? 그렇다면 의회 독재죠. 그것도 철인 독재가 되면 모르겠던데 무시간자들이 의회 독재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갖는 그 복잡한 다면성, 그리고 양쪽의 밝은 면과 그 부작용 면,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될 대목이 한두 개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합의하고 중요한 과제도 많은데 툭 던지고 오니까 정말 우리나라 국회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